여기에서 기계와 기계가 얘기하고 머신러닝 이런 것을 공부하신 분이 있을까? 없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퇴출을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러한 한국에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울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서 배울 것이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룹 스터디 하면서 미국에서 개설된 온라인, 그죠? 온라인 소위 공개 강의를 들으시라. 이게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죠? 이러한 것을 그런데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다 녹음해서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 한국말로 다 들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학생들을 했어요. 야, 니네들 그룹을 짜가지고, 그죠? 이런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공짜로 당장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그죠? 250개 아이비리그 코스들이 있다. 이거 다 공짜예요. 초급자 코스, 요새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뭐 머신러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버드 라이스 유니버시티 뭐 이런 데서 제공하는 거, 중급자 코스, 그죠? 머신러닝, 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상급자 코스로 딥러닝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약 7,000개 정도의 학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그죠? 해외에서 이런 실리콘밸리에 가셔가지고 한번 잡을 찾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의 졸업장을 아무리 줘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죠? 믿질 않는다. 개인한테 주는 나노 학위가 있어요. 맞춤형으로 주는 나노 학위가 있어. 이 나노 학위는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냥 맨날 농땡이 치면 들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매 주마다 이것이 다 진행이 되고 매 주마다 그죠? 그 시험에 붙어야 다음 주로 가며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은 거기서 수십만 명이 듣는데 여기서 그죠? 숙제를 다 내는데 이 숙제를 그죠? 그러면 교수가 다 채점할 것이냐? 아니다. 인공지능이 다 채점을 해.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딱 내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실제로 맞는지를 대입을 해서 알아봐. 그래서 16주가 딱 지나면 그죠? 학위를 줘요. 학위를. 이걸 나노 학위라고 하는 거야. 나노 학위. 나노 학위를 따라. 그죠? 구글이 제공하는 그러한 나노 학위. 인도가 워낙에 소프트웨어 능력이 센데 인도의 소프트웨어 능력도 미국에서 구글에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그죠? 구글의 운영체계죠? 안드로이드 나노 학위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썬. 제가 알기로는 대학 교수님들 중에 파이썬을 이해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 옛날에 포트란 배우던 세대, 그 다음에 코볼, 뭐 C++ 이렇게 가는데 파이썬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건데? 학원 다니시는 것보다 그룹 스터디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 나노 학위 들으시라.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세상은 정말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그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야 된다. 그죠? 제가 얼마 후에 말씀드릴 그러한 강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다 200살까지 사신다. 200살까지 사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만으로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5번 이상 바꾼다. 그럼 그 새로운 거는 어디서 배울 것이냐? 이러한 데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러한 세대가 올지를 알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습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주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막강한 패널분들이 와 계신데요. 네, 저는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에서 일하는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맞는 자세로서 첫 번째 그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다룬 소설의 첫머리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머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저는 이런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건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강력한 기술이 양날의 칼입니다. 이것을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이것을 외면하거나 무지한 상태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인데 일단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강 기자님. 네, 저는 코리아 메디케어에서 일하는 질문하는 기자 강양구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세요. 교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제 현재와 또 가까운 미래상을 보니까 다들 여기 지금 뭐 20대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퇴출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좀 근심 같은 게 드는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간병 로봇을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간병 로봇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간병하는 일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거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을 뭐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눕혀야 되니까 육체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세심하게 또 어르신을 목욕시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잘한 손기술도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눠야 되잖아요. 감정 노동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 요양병원을 방문한 가족들에게 어르신의 동향도 얘기를 하면서 또 그 가족들도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은 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과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그 심도 있으신 말씀이고요. 드디어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말 응용하고 잘 이용하고 살 것이냐. 이 얘기는 이제 또 앞으로 무궁무진한 또 그죠? 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 고리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뭐냐면요. 지성의 근원, 감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 못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현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또 뭐 진짜 맞으시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학생들도 맨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놀려면 제대로 놀아봐야 된다. 네? 진짜 목숨 걸고 한번 놀던지. 네? 그게 이제 싸이. 예를 들면. 네? 옛날에 저 닌텐도 만든 닌텐도 작가. 이런 사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동굴 들어가서 무슨 뭐 너구리 때려잡고 이러면서 이제 온갖 동키콩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박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전문가신데. 네.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어요. 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해냈거든요. 다른 방식의, 다른 종류의 생각. 지금 물론 공교육 체계가 바뀌고 있지 않은 것, 그거 바꿀 때까지 나는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뭘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 사실은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해보는 훈련이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근육처럼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타고나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컴퓨터 랭귀지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도구적인 거는 기본으로 그냥 가지고 가되 결국 궁극적인 거는 생각하는 힘이다. 다른 종류의 생각, 나만의 생각, 고유의 생각, 그리고 인간다운 생각, 그거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BS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용규 연구위원입니다. 좋은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도구일 뿐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는 사실 여기 아이 두신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자체도 하나의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당시의 노인분들은 책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원래는 그 책이 나오기 전에는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지식 자체를. 근데 책이 나오면서 자습이 시작된 거죠. 싸가지 없는 학생들이 어른들한테 안 물어보고 자습을 시작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TV가 나왔을 때도 라디오가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똑같은 신데렐라 동화책을 보더라도 그 책으로 보는 아이를 훨씬 더 예뻐하죠. 이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아이를 보면 좀 꼴보기 싫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AI 시대를 산다고 하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집중을 해야지 이것 자체가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이제 학습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연결 지어서 바로 연결돼서.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양보 못하고 또 연결이 화두니. 네,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기 뭐 강력한 인간의 시대인가 그런 책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책을 읽은 아이들보다 게임을 열심히 한 아이들이 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어머니들께서 약간 좀 이렇게 네, 허걱하시는 그러한 분위기. 네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방금 자습 말씀하셨는데 학습하고 자습하는 것 자체가 통째로 인공지능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박으로 얘기하자면은 수박 안에 씨나 그 빨간 그 내용물에 관한 것은 AI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럼 우리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박 겉에 있는 그 무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패턴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 수박 겉을 이렇게 잘 보는 이 두뇌들이 바로 그 능력이 게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EBS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게임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수박 겉핥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멜론도 한번 핥아보고 뭐 이런. 그렇게 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얘기는 별로 제가 그 4가지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넣은 것도 아닌데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사람의 문제고 이 사람을 기르는 도대체 교육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나라 대학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자체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네, 카이스트 재학 중인 김재호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단순 문제 푸는 거나 아니면은 시험 문제 풀거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를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니까 이제 창의적인 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현재 교육 과정이 그런 걸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학생들이나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새로운 창의적인 걸 공부를 해라, 다르게 공부를 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를 바꾸어야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는지 대략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먼저 바뀌고 그 교수님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그 과가 바뀌고 그 과가 바뀌면 그죠? 디파트먼트가 바뀌면 그 전체에 예를 들면 공과대학이 바뀌고 그러면 저는 카이스트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교수님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총장님이 주도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스트는 과학기술 자금이 투입되는 사실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받는 그러한 이거예요. 그런데 카이스트는 지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가 컨트롤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교육부하고는 다른 이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는 제가 고민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이제 다음번에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지식 습득은 더 인공지능이 잘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2회 강연의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하라가 두 번째 강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 지식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질문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과연 우리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기기는 과연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주제로 다음번에 제가 강연을 하려고 하고요. 계속 우리가 이러한 심도 있는 주제,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런 주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방청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중등학교,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답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 지식 암기형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대체 나는 입시에 특화된 인공지능인데, 네? 이 사회대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1915년의 교실의 모습이나 지금의 교실의 모습이나 기본적으로 똑같다.